10명 중에 7명은 우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쁘다라는 말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요. 생각보다 장애 인구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해당이 돼도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할 과정은 성희롱, 괴롭힘, 개인정보 장애인식, 안전까지 다루는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업무적인 어려움보다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거든요. 10명 중에 7명은 우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회사에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3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대처를 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이제 중간점을 찾는 게 사실 이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기도 하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괴롭힘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의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건 당연히 괴롭힘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접적인 폭행도 괴롭힘에 들어간다는 거죠. 간접적인 폭행은 내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찬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위협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괴롭힘은 폭언에 관련한 거죠. 욕을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반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적인 용무 지시는 좀 이제 계급적인 조직 사회를 갖고 있는 이제 문화에서는 상급자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준다면 이거는 내 업무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 사람이 3명만 있으면 2명이 더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친하지 않은 다른 동료를 업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취업 규칙이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요게 이제 취업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취업 규칙에는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 내 성희롱은 괴롭힘이랑 사실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성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 거죠. 성희롱에는 3가지 파트가 있죠. 육체적인 파트, 언어적인 파트, 시각적인 파트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성희롱은 누군가가 나를 만졌을 때 어디 신체 부위일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 성희롱이 동성 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동성이면 같은 남자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배나 내 신체 부위를 안 만졌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도 안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나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시각적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은 언어적인 성희롱이죠. 예쁘다, 귀엽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말들은 좋은 칭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쁘다라는 말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요. 다음 기회가는 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계속 그 외모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불쾌감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들 있죠. 뭐 키가 작네, 눈이 작다, 살이 쪘다, 단추가 터질 것 같다, 꾸미고 다녀라. 약간 그런 말들은 조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 웃으면서 뭐 재밌거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처 방법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회사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담당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던 사람을 제재하는 거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성적인 행동을 재미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 성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싫어하면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멈추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요. 장애인을 고용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려면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죠. 장애인의 마크만 봐도 어른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를 하나의 특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이제 잘 타는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디자인을 하거나 그런 활동은 사실 다리가 불편한 것과는 별개의 업무거든요.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재능과 더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징으로 봐야 한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택하고 있어요. 이 장애인 마크도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왼쪽에 있는 수동적인 마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가면은 이런 능동적인 마크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있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이제 비장애인 분들한테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저울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일하려면 장애인들한테 자립심을 줘야 돼요. 할 수 있어. 조금 늦어져도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내면 거기에 합당한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죠.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장애인들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요청하고 내가 맡은 바는 열심히 하고 그래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제대로 된 목적, 채용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다 노력을 해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장애 인구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후천적인 원인이 거의 90% 이상이죠. 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성 질환도 생기고 살다 보면 뭐 재난이나 사고나 질환을 통해서도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너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이게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면 비장애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선을 포용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에티켓이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1번이 도움이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내가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도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청각장애여도 다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한쪽 귀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모양으로 이제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향성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개인정보라는 거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불법 대출, 피싱 사기, 도박 사이트 이런 곳에 개인정보가 퍼지게 되면 당연히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만 물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사명감이 좀 필요하죠. 개인정보는 이제 어떤 거냐면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요. 왼쪽에 일반 통신위치, 사회적 정보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라고 인지를 하시는데 오른쪽에 정신, 신체, 재산 이런 사상에 관련한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은 이력서를 사진에 부착을 안 하거든요. 사진도 이제 민감정보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족사항이라든지 학력사항, 뭐 이제 장애 정도, 우리는 뭐 육체 노동군에 들어가는 직업군이면 그 사람의 장애 정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같이 그 이력서의 내용을 받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면 CCTV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되고요. 꼭 인적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자들이 스미싱 문자들이에요. 이런 문자들을 잘못 이제 클릭하시면 해킹될 수 있다. 소액 결제될 수 있다. 내가 이런 문자들을 잘못 클릭해서 소액 결제가 됐다. 그러면 114에 전화하셔서 환불 요청하시면 2주 안에 환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팁은 주민번호 뒷자리는 이제 한두 자리 정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로 원격 제어 시스템을 미리 가입하시면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내가 핸드폰 안에 있는 인적 정보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단지예요. 내가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중에서 5가지만 해당이 돼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10가지 다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이 남았는데요. 안전은 중대재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장애인식도 마찬가지고 안전도 마찬가지인 게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 여름방학이라서 대학생들이 그런 건설 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갔는데 추락하고 뭐 깔리고 갇히고 절단 사고 뭐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을 할까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중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당신이 잘못하면 처벌하겠어.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를 갖자. 이게 이 교육의 목적인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중대재해는 5명 이상인 사업장이니까 거의 웬만한 곳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처벌이 경영 책임자 대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들 중에서도 나는 책임을 안 받네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있는 관리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시 중간 점검도 하고 사람들 안전 교육도 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자 나름대로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고 경영 책임자 CEO 대표는 전반적인 제도나 전반적인 관리, 교육이나 장비나 예산 이런 것들을 안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성이라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죠. 가장 큰 차이점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 쓰게 된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끔 한 게 2가지 포인트예요. 이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위험성 평가는 사전 준비를 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어디를 바꿔야 되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만드는 거죠. 작업 계획서 이제 만들고 담당자 지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이제 받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응급처치 안전교육 심폐소생술로 들어갈 건데요. 2가지만 해당이 돼도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연령이랑 상관이 없고요. 한 20, 30대 근로자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사람의 몸통에 반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무조건 압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순서가 있어요. 1번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의식 확인을 해야 돼요. 심정지가 맞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코 밑에다가 대서 숨을 쉬는지 느껴보고요.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2번째 맥박. 맥박이 어디냐면요. 목적 주변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을 짚어서 뛰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어깨를 두드려서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근데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심정지를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도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 좀 불러주세요.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제세동기 좀 가져다 주세요. 제세동기가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전기 충격기죠. 자세를 잡아주실 때는 인형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인형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상체를 이제 세워서 내 이제 팔꿈치를 펴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이제 몸무게를 실어주시면 내 몸무게로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몸무게를 실지 않으면 이 힘을 쓰기가 한 1분 정도 지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몸무게를 실게 되면 이게 중력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심장 마사지 30번, 인공호흡 2번, 총 5번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공호흡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왜냐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인공호흡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0번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9를 부르면 대체적으로 5분은 걸리거든요. 그 5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세동기는 버튼 누르고 패치를 대각선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놔두시면 압박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압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되더라도 압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익명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이 사람의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 이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이 걸렸을 때 이물질을 뱉게끔 이제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1, 2, 3번 단계로 해주시면 돼요. 뒤로 가서 이 사람의 배꼽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확한 이제 명칭은
배꼽과 명치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자는 상체를 한 45도 정도 숙여서 이물질을 뱉게끔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주시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배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도폐쇄 응급처치라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아이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아이의 등 부분을 치죠. 그래서 이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게끔 그 사업장마다 소화기가 있거든요. 분말용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구비를 해두시면 일상생활에서나 이제 직장에서나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이미의 법칙이라고 정말 대형 사고 한 번이 터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300번의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를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게 되면 이 한 번에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겪게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300번의 경고 등은 위험성 평가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사진 2장을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는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림의 움직임이 달라요. 이런 법정 의무 교육들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뭐 하지 마라, 뭐 잘 지내라.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업무 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여러분에게 작은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업무적인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행복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